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만나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일단은요, 왼발을 움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뭐 고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은 이제 집어넣으시고 우선은 일단 왼발을 먼저 움직이랍니다. 그래야 오른발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오른발을 먼저 움직여야 또 왼발이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을 움직이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이 완강을 향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이 휴대폰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겁니다. 자, 눈은 동그랗게 뜨시고,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개항기를 다 배웠고요.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울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오늘 배울 부분은요,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전근대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한 문제가 1번으로 반드시 나오듯이 근현대사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뭐냐면 바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는 뭐고 20년대는 뭐고 30년대 이후는 무엇인지를 딱딱딱 주머니 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10년대야, 20년대야, 30년대야 구분할 수 있는 이 문제는 반드시 100% 나오는 문제고요. 꼭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꼭 나오는 문제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가 이제 1910년 8월 29일부터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했겠죠. 강압적으로 뺏었으니까 당연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겠죠.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어떤 통치냐면 무단 통치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 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울 무자, 무력할 때 무자, 그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개항기 이제 구한말까지 여러분들 일제가 왜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이 파견되었잖아요. 그게 쭉 이어졌는데 이제 그 통감 정치가 이제 끝났고 식민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총독이 더욱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헌병이에요. 헌병이 글쎄 경찰의 역할마저도 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 헌병은 군인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까지도 헌병들이, 총든 헌병들이 통치하고 있다. 하하. 무단 통치 맞네요. 그죠? 이들은 말이죠. 때려요. 때립니다. 이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 이 태형의 어떤 그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결 처분권.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태형 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헌병 경찰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단통치의 1910년대 무단통치 모습을 보여준 또 하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선생님들이 글쎄 칼을 차고 들어와요. 말도 안 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친일파들 양성을 위한 중추원 이거 여러분 독립협회 때 왜 중추원 의회의 어떤 그 활동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제강점기는 의회 활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친일의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독의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죠. 이게 바로 1910년대 무단통치의 모습들. 그렇군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그 모습들,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들 분명히 보이고 있네요. 10년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는 뭐냐면요. 이제 식민지 했어. 그러면 땅 뺏어야죠. 땅 빼앗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업사회가 기본이었으니까 이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할 겁니다. 자, 1910년대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대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자, 이 토지조사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참 돈을 많이 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뭐였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까지 일제강점기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싸게 이 토지들을 쭉쭉쭉쭉 끌어모아가지고 일본인들한테도 팔고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배를 불렸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은 뭐냐면요. 제일 큰 목적은 토지조사는 뭐냐면 세금 걷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재정 확보. 네,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가장 목적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전까지는요, 이 토지조사 사업, 일제가 시행했던 토지조사 사업 시행 이전까지는 우리 농민들한테는요, 토지가 없는 농민들, 소작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인정이 되었냐면 경작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었어요. 경작권은 뭐냐면 비록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소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부쳐먹고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부쳐먹고 살았고 그럼 나도 이 땅을 부쳐먹고 사는 거고 내 아들도 이 땅을 부쳐먹고 사는 거예요. 내 땅은 아니지만 소작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함부로 지주도 그 땅의 주인들 지주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경작권들이 모조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다들 전환시켜요. 이게 참 계약직은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이게 왜냐면 무한 충성을 해야지 잘리진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어떻게 삶에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약제가 되니까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제주한테 어떻게든 안 잘리려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지조사사업은 이를 통해서 이 일제가 지주를 회유하면서 지주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실어주면서 그 지주들이 바로 이러한 일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도록 만든 하나의 어떤 그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도 시행을 합니다. 자, 회사령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령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그 회사 여기 이제 일제 강점기 1910년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법령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죠? 왜냐면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령뿐만 아니라 무슨 령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뭐 광업령, 산림령, 뭐 회사령, 명령령. 그러니까 법들을 만들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허가제라는 겁니다. 허가제.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민족자본이 회사를 세운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1910년대. 아주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어요. 강제로 뺐으니까 강압적인 방법, 무단통치.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통해서 세금 쫙쫙 걷어내리는 모습들, 민족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허가하는 이런 법령들을 만들고 있구나. 더욱더 삶이 팍팍해지는 1910년대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 정책이 또 바뀝니다. 자, 바뀌는 그 계기가 있어요. 일단 1920년대, 아까 1910년대라면 무단추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 와서는요, 그 소위 문화통치라는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치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었던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3.1 운동,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꾹 찍어 눌렀더니 대한민국 만세라고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그냥 찍어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통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1910년대라면 헌병 경찰 통치였잖아요. 10년대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헌병들을요 철수를 시켜요. 철수를 시키고 보통 경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경찰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지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기만적인, 오히려 경찰의 숫자가 더욱더 증가하는, 더욱더 감시 체제를 더욱더 세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치안유지법, 법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특히 2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법적 조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920년대 와서는 더욱더 감시치가 더욱더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쯤 사실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년대 와서 소위 문화 통치에서 조금 더 열어주는 어떤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일보와 그리고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을 해요. 네, 조선과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문들에 대한 그 감시와 검열은 더욱더, 이런 신문에 대한 감시와 검열, 정간, 이런 어떤 숫자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더라는 사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총독은요, 우리 일제강점기 지금 조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건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은 오로지 무관, 즉 군인 출신만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통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20년대 이제 3.15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관, 그러니까 일반 민관인,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네,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이렇게 이제 조항만 만들어 놓고요.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적이다. 기만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건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소위 문화 통치를 바꿨고 더욱더 아주 그 교묘한 방식으로 이런 신빈 통치를 더욱더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제 볼게요. 자, 1910년대는 토지 조사했어. 이제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쌀들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했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쌀을 증산하려는 계획이에요. 쌀을 증산하려는 계획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냐면 개간이라든지, 그렇죠, 개간해야죠. 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의 어떤 계량, 이런 방식을 통해서 쌀 증식을 더욱더 올려가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증산에는 성공해요, 사실은요. 증산에는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증산은 하는데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은 거예요. 증산에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증산량보다 빼앗아가고 있는 수탈량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간 비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종자기나 이런 그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은 모두 농민들한테 전가합니다. 비용들은 또 농민들한테 전가합니다. 비용들은 농민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러니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증산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밥 먹는 그 삶은 오히려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가 시행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쌀은 더 증산시켜 놓고 말이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 먹이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먹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산미증식 계획뿐만 아니라
좀 독특한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910년대 회사령을 시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응? 민족적인 성장을 막기 위해서 시행했던 회사령을 왜 폐지했지?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일제가 일본 본토에서 일본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조선에 적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자본들이 우리 조선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사령은 허가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못하도록 허가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만 자본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근데 1910년대 일제 그 경제가 엄청 발전해요. 예, 이러면서 일본 자본이 이제 결국은 해외로 가야 돼. 더 투자를 해야 돼. 그 투자의 장소가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10년대 회사령이라는 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복잡하다고요.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 이래서 일본 자본의 이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도 폐지하고요. 회사령을 폐지하고 이제 신고하면 돼요. 예, 신고만 하면 그냥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관세까지 폐지를 해줍니다. 일본 자본 또는 일본 물자들이 아주 빠르게 아주 싸게 국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920년대 3.1운동을 통해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기만적인 더욱더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 친일 분자들을 더욱더 양성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쌀을 증산시키고 바로 이렇게 민족 자본이 아닌 일본 자본들의 어떤 그 성장을 도와주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1920년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의 1930년대, 40년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 이제 망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어떤 정책들 펼쳐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년대 펼쳤던 정책은요.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1930년대에는 이 무시무시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29년에 여러분들 세계 대공황이 출발하게 되죠. 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즉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죠. 공급은 많다. 물건은 계속 찍어내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쌓이겠죠. 그 회사는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을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돈이 없죠. 그럼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물건을 못 사니까 공장에 물건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냥 사회가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즉 공장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빨리 떨궈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야 노동자들 고용해서 노동자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대규모 댐 공사.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정책, 뉴딜 정책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댐 공사, 도로 공사 이런 걸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은요.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식민지들한테 필요한 물자들을 초과된, 그러니까 공장에 쌓여진 그 물건들을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그런 식민지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댐 공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기관 공사는 그런 어떤 힘도 없고 그리고 식민지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이 공장에 쌓인 물건을 떨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강제로 떨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제는요. 1930년 전쟁을 시행하는데 이 전쟁을 시행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지금 일본이 상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들 아닙니까? 당연히 모자라요. 다 모자라요. 사람도 모자라, 군수 모자도 다 모자라요. 모자르니까 어떻게 이걸 얘기한다?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과 물자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겠냐는 거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는 거야. 나는 황국 식민이야. 나는 천황의 식민이야. 라는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 형태였다. 바로 이것은 세계 대공황 속에서 일본이 택했던 전쟁 수행을 위한 하나의 정치 형태였다. 자, 민족 말살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일단 조선인의 이름들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씨개명이라는 겁니다. 창씨개명.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것.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것.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사람 이름을 그 아버지 어머니 주셨던 그 성이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까? 그죠? 그런 걸 그냥 단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를 말하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이라는 건데요. 이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큰 사전을 사실은 편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말 쓰지 못하겠는데 학생들 중에서 우리말 이 조선어 쓰고 있는 친구들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조선어 친구한테 너 누가 이거 가르쳐줬어? 라고 해서 쭈르르 가다 보니까 이 조선어 학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있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를 해산시키니까 결국은 이 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원래 편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편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한국 식민이야 강요를 해요. 막 외우도록 합니다. 한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라든지 한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라든지 그리고 웽 사인을 올리면 그 동쪽에 있는 청원왕을 위해서 절해야 돼! 라고 하면서 궁성요배, 그 궁을 향해서 절해야 돼! 라고 하는 궁성요배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조선이라는 의식을 지워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전개됐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이후. 전쟁의 어떤 수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정말 그 파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는 여러분들 조금 좀 세분화돼서 1930년대와 1940년대로 좀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930년대 정책은 뭐가 있냐면요. 이 농촌이 피폐하잖아요. 지금 1920년 삼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농촌 피폐였잖아요. 10년대 토지조화 사업, 20년 삼미증식 계획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 피폐해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잘 살아보세요. 예전에 그 생활운동 어떤 뭐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운동을 일제강점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할 리가 없겠죠. 네. 이게 바로 어떤 운동이었냐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 하지만 액션만 보였죠. 시행되진 제대로 성공되지 못합니다. 1930년대 시행됐던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일제가 시행했던 제일 중요한 법이 있죠. 그게 바로 전쟁이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법이 바로 국가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을 1938년도에 만들어서 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총동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자,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또 어떤 정책이 있다면요.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남면 북양 정책. 참 별별 걸 다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또 쭉 이제 40년 연결되고 있는 건데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남쪽에는 면, 목화, 그거 이제 막 목화 재배를 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냐면 목화를 통해서 나오는 면, 그리고 이 솜을 통해서 나오는 양, 모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자본가들에게 싸게 원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왜냐면 공황을 통해서 일본 자본가들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싸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 원료 공급 기지로서 바로 이 조선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수행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군수 물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네. 군수품을 만들기 위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병참 기지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에 의해서, 정말 유린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들, 먼저 징용, 강제 노동자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징병, 징용, 징병, 뭐 그리고 위안부까지. 위안부까지.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물자를 싹싹 이 국가총동원법에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출. 그런 다음에 전쟁이니까 배급을 하는 거예요. 배급을. 여러분 특히 공출과 배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1930년대 후반 40년대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 공출과 배급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이렇게 심하구나. 정말 이 국가 총동원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라는 거가 저는 너무 소름 돋아요. 여러분들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을 때는요. 인권은 유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징용징병 위안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 단어 자체가 무시무시해요. 와 어떻게 이 총동원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할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본이 아직까지도 아니 분명히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이 법의 실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제 21세기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인류 보편적인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그 측면 속에서라도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현재 정부의 어떤 그 모습들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것이 바로 일제 35년 동안 일제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취했던 정책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 거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별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